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풍내익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28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구의 이용위 대작, 6.2의 혹익지 십붕지기 불극위에 대해서 노트 정리한 것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초구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자 정리한 것을 계속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구 이용이 대작 원길 무구 큰 일을 이루도록 이롭게 쓰미니 크게 길함이라 허물이 없다. 상활 원길 무구 불후사야. 크게 길하고 허물이 없는 것은 아래가 두터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효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제일 밑에 합계 진의 제일 밑에 있죠. 그리고 지금 최초에는 바른 자리입니다. 그리고 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용이 대작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장치천 교수님 설명을 보면은 큰 일을 일으킴이 이롭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길 무구도 처음부터 크게 길하니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의 합계는 상계로부터 더함을 받는 입장이라서 초구라 할지라도 육사의 도움을 받아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일을 한번 하게 되면은 크게 길하고 재앙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의천 학자는 아래에 있는 자는 본래 임금으로부터 위임받은 큰 작업을 즉 후사를 할 지위와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람이 윗사람의 신임을 받아 크게 작업을 일으키니 반드시 원길해야만 당위입니다. 당위. 원길해야만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희는 아랫사람이 본래 후한 일을 감당하지 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건절입니다. 원길하지 못하면 조건절로 해석해서 원길하지 않으면 허물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황태현 교수님은 이걸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옛날에 이 사람은 큰 일, 대작을 했다는 신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시길 대작을 해낼 것이라는 신용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사람은 과거에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탈하게 일을 새롭게 추진하여서 대작, 큰 일을 해내서 대박을 터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러한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만인에게 이익을 일으키는 대작을 해낼 것이나 허풍을 쳐서 사기를 치는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원길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이 효에 붙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사는 또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농사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사는 바야흐로 봄농사철을 맞이하여서 이 학계지는 방위로 치면은 동쪽이니까 봄이죠. 그리고 지는 생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봄농사철을 맞이하여 크게 경작하는 것이 이로우니 군자에게 길하고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사람들은 농사짓기에 바쁘죠. 그래서 사람들이 봄농사에 전념을 할 뿐이지 수고롭게 군주를 위해서 봉사를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때 사는 받들어 섬김을 이야기하는데 하불후사 밑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이 불후사 섬김을 하지 않으니까 수고로이 받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께 학계가 진인데 계절은 바야흐로 봄농사인데 봄농사철이라 백성들이 임금을 위해서 노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천적 효를 받았을 때 이 대작의 의미가 무엇이니 대작의 이용함이 이롭다고 하는데 이 대작의 의미와 이 양자의 상관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불후사야의 의미도 어떤 상징성과 실천적인 의의를 가지는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구는 여기까지 하고 6.2를 살피겠습니다. 혹익지, 십붕지기, 불극이, 영정길, 공용 향후제 길.
혹 보탬이라 십붕의 거북도 능히 이를 어기지 못함이니 영원히 바름이라 길하며 왕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더라도 길할 것이다. 상활 혹익지 자외레야. 혹 보탬이라 하는 것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효 위치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6이가 중을 얻었죠. 그 다음에 그 정입니다. 바른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응의 위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양강의 바깥이 이제 강이죠. 그래서 바깥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붕지기 귀한 거북을 보낸 것은 구호가 보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을 보면은 바깥은 구호를 말하고 유기가 받은 거북은 구호 즉 군왕이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기는 중정을 얻어서 부드러운 덕을 가지고 있어서 구호 강의 보탬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그 교과서 730페이지에 의하면은 진정한 보탬은 위에서 보태주는 것이다. 즉 이때 아래 사람이 위에서 보태주는 것을 받아들일 용의와 선에 대한 사랑의 덕을 안고 있어서 싸움으로써 도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위는 존위 구호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사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것은 설명합니다. 설명을 보면은 위에서 덜어내어 아래를 보탤 수 있다면 십붕의 거북점을 치더라도 천명을 어기지 못할 것이니 장구한 사업에는 길할 것이다. 임금이 제사를 지내며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천적으로 효를 받았을 때 이제 혹익 보탠다의 의미를 이제 일단 알겠고, 그 다음에 십붕지기의 상징성이 무엇인지, 이 거북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정길은 또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 거북이와 영원히 바르면 길을 하다, 그 다음에 바깥에서 오는 것,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상징성이 무엇인지 실천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용이 대작 원길 무구 상활 원길 무구 불후사야. 바야흐로 봄농사철을 맞이하여서 크게 경작하는 게 이로우니 군자에게는 길하고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활 원길 무구라고 한 것은 아랫사람들이 봄농사에 전념할 뿐이지 수고롭게 그 군주를 위해서 노력, 봉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용이 대작을 보면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 풍내익계는 이렇게 천지비로부터 왔죠. 천지비는 학계가 곤의 땅이 있죠. 곤의 땅이 있는데 이제 사가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강이 사가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풍내익계가 되면은 이렇게 손의 쟁기로 곤의 땅에 떨어진 사가일로 내려온 게 종자라고 합니다. 씨앗이라고 하죠. 좋은 종자. 즉 설명하면은 곤의 들판에 손의 쟁기로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사가일로 내려오니까 양강 좋은 싹이 하나 떨어져서 진의 곡식이 이제 학계가 내죠. 진의 곡이 자라니 이용이 되자 크게 농사 짓는 게 이롭다 이렇게 합니다. 원길 무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풍내익계는 천지빗계로부터 추이하에서 온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강이 사가일로 내려오니까 비천한 지위로 내려오는 거죠. 비천한 지위로 내려와서 진을 이루니까 이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일이 바른 자리죠. 그래서 설명을 보면은 사가일로 비천한 데서 내려와서 진을 이루니 또 바른 자리이고, 그래서 원길 무구에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후사야는 아래 사람이 수고롭게 받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사는 받들어 섬김의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지빗계, 본계 모계인 천지빗계 시절에 이렇게 곤의 백성들이 노역에 물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풍내익계가 되는데, 이때 그 학계가 진이죠. 그래 진은 나아감 생, 또 방위를 치면은 봄도 되죠. 그 춘이죠. 춘.
그래서 설명을 보면은 백성들이 곤에서 노역을 바치는데 곤은 두터움이다. 즉 아래가 두텁게 받드는 경우인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곤의 형체가 없어지고 하불후사야 아래가 위를 받들지 않는다. 노역에 봉사하지 않는다는 물상이 나오는데 왜 그런가? 계절이 바야흐로 봄이 되니까 봄 농사를 짓는 데니까 농사를 지어야죠. 그래서 백성이 임금을 위해서 노역, 봉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설명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바야흐로 봄농사철을 맞이하여서 크게 경작을 하는 게 이로울 것이다. 군자에게는 길하고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활, 원길무구라고 한 것은 아래 사람들이 봄농사에 전념할 뿐이지 수고롭게 그 군주를 위해서 노역, 봉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2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익지, 십궁지기, 불국이, 영정길, 왕용, 향우제, 길, 상활, 혹익지, 자외래야. 만일 위를 덜어내어 아래를 보탤 수 있다면 십붕의 거북점을 치더라도 천명을 어기지 못할 것이니 장구한 사업에는 길할 것이다. 임금은 제사를 지내미 길할 것이다. 상활, 혹익지라고 한 것은 양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혹의 의미를 보면은 혹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혹의 의미가 나와있죠. 혹시. 그래서 모계가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동일한 물상을 도출해내면은 관계가 없는데 한 개의 모계로부터는 도출이 되나 다른 모계에서는 그와 다르게 도출이 되는 경우에는 이 혹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즉 상이 일정한 방식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는 문장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 부분을 했죠. 그래서 혹익지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풍내 이걸 보면은 이게 상옥계를 취하면 이렇게 되죠. 상계가 산이고 하옥계가 땅지가 되죠. 그래서 산지박에 그 물상이 도출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6.2가 협연하게 되면은 산수몽이 되죠. 이 산수몽계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풍지간에서 왔죠. 그래서 풍지간에서 5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5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위에서 내려와서 보태줌 플러스의 상이죠. 근데 이 산수몽계는 여기 있는 산수몽계는 또 다른 모계인 여기 이제 처음에는 풍지간이나 모계에서 왔는데 또 다른 모계인 지택임에서도 올 수 있죠. 그래 지택임에서는 이렇게 1이 6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래를 덜어낸다고 우리가 하죠. 그래 마이너스의 상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플러스 상이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그 상이 확정되죠. 일정한 방식으로 흐르지 않죠. 그래서 이제 혹익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영정기를 보겠습니다. 영정기는 그 설명을 보면은 영정, 장구한 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구한 사업, 영원한 일은 하루아침에 저녁에 또는 하루 만에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일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다산 스님은 백성들을 교화하고 도덕을 순화하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풍내익계가 본상이 있으면은 이 본상은 기본적으로 천지빗계로부터 왔죠. 그래서 4가 1로 이렇게 오면은 학계가 진이 되죠. 그 진의 군자가 이렇게 곤의 땅을 통치하는 그런 물상이 나오죠. 근데 이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풍택중부가 돼서 풍택중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리의 상이죠. 그래서 설명을 보면은 천지빗계 시절에 4가 1로 와서 진의 군자가 돼서 곤의 땅을 통치를 하는데 이 곤의 땅은 경계가 없으니 그 사업이 끝이 없으니 길고 오래됨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6.2가 협연하면 풍택중부가 되면 곤의 백상이 전체적으로 리의 교화가 이루어지니 결국에는 장구한 사업에 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십붕지구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풍내익계를 보면은 천지빗계로 봤죠. 천지빗계가 이렇게 협연하게 되면 풍택중부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천지빗계에서 이루어진 풍내익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거북이는 딱딱한 물상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상하로 이게 껍질이 있는 거북이 물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리로 풍택중부가 되더라도 풍택중부는 전체적으로 대리 큰 물상이니까 큰 거북의 물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고는 숫자가 10이니까 10붕의 거북이 이렇게 나옵니다. 즉 10붕의 거북, 중부는 대리의 거북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천지빗계에서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상계가 풍이니까 손의 명령이 있는 거죠. 이렇게 상계가. 즉 손의 명령이 있어서 아래를 도우니까 이러한 상황은 천명을 어기지 못한다. 즉 거북점을 치더라도 어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게 약간 예전에 공부했던 거랑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풍내익이죠. 풍내익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눈을 여기에 딱 두고 보면은 이게 산택손이 되죠.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에 공부한 산택손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던 2가 오효로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거죠. 여기에 있던 2가 여기 5로 올라가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산택선 6, 5의 효사를 보면은 글자를 보면은 호익지, 십붕지기, 불극이, 원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우는 풍내익계의 그 효사를 보면은 풍내유기 효사를 보면은 호익지, 십붕지기, 불극이, 영정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되는 거죠. 이렇게 산택손과 풍내익 유기가, 그러니까 6어와 6이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역 64개는 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의 개가 이게 이제 41번이죠. 41번 개가 산택손이고 41이 산택손이고 42가 풍내익이죠. 그래 뒤집어 보는 그런 상이 있으니까 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하나를 알면은 다음 것도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예전에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공용 향후제 제사를 지내는 물상을 보면은 이 풍내익계는 기본적으로 계속하지만 천지빗계에서 왔죠. 천지빗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건천이 있죠. 하늘에 이렇게 건천이 있는데 이제 제사 지내는 물상을 보면은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곤의 소를 복량을 하여서 이 사가 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 상황에서 진의 군자가 곤의 소를 봉헌하니까 기본적으로 진의 군자가 땅을 쓸고 곤의 소를 봉헌하니 제사의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제사 이렇게 상태에서 이 풍내익계가 6이가 효변하게 되면은 풍택중부가 나오죠. 풍택중부는 학계도 뒤집어진 손, 상계도 손, 겸손함, 재계, 정결함의 상이 있는 거죠. 중간에 리가 있으니까 리의 정성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설명을 보면은 상하가 손이니 심신을 재개하고 마음속에 리의 정성이 가득하니 공용 향후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서 내려온다는 자외래의 물사 보면은 풍내익의 상옥계를 보면은 이렇게 도출할 수 있죠. 여기가 상, 여기가 하옥계라면은 산지박이 되죠. 산지박에서 6, 2가 효변하게 되면은 산수몽계가 되죠. 이 산수몽계는 이렇게 풍지간에서 왔죠. 풍지간에서 왔는데 풍지간의 5가 2로 이렇게 내려간 물상입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온 것이다. 즉 상옥계를 취하지 않으면 바깥에서 왔다는 설명을 양이 바깥에서 왔다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양이 바깥에서 5로 2로 왔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상옥계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반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위를 덜어내어 아래를 보탤 수 있다면 십붕의 거북점을 치더라도 천명은 어기지 못할 것이니 장구한 사업을 하는 것은 길할 것이다. 임금은 제사를 지내미 길할 것이다. 상할 호익지라고 한 것은 양이 바깥에서 들어온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그 풍내익의 초구와 그 육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초구에서는 대작의 상징성이 무엇인지, 그러면 불후사야 의 의미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6.2에서는 이제 혹 보태긴 보태는데 이 십붕지계, 십붕의 값비싼 거북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사를 지내는 의미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왔다는
자외 레야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역 공부를 하는데 그 10분 거북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계속했는데 까다로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까다로웠던 게 27번 산내 있게였죠. 기름의 양생의 도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부가 조금 늘면은 거북이가 나오는 것도 쫙 한번 모아가지고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